결국 이 테라로사를 만들게 되신 거죠. 서울에 처음 오셔서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던 거군요. 네네. 제가 이 테라로사 김용도 대표님 스토리를 찾아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사장대표 세롬입니다. 네, 지식 전달자 어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나요? 방금 누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롬님, 저희가 오늘은 커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롬님은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 저는 많으면 2잔? 보통은 1잔 정도는 계속 마시고 있어요. 네, 딱 대한민국 평균이십니다. 평균 좋은 거죠? 그럼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1년에 405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네, 이게 세계 평균이 152잔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나라들 같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좀 널리 퍼져 있잖아요. 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차보다 커피를 더 마신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차를 마셔본 적은 언제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커피는 매일 마시는데, 그렇죠? 한국이 진짜 근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커피 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커피의 도시, 커피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커피의 도시요? 네. 서울인가요? 어디 서울이요? 저는 서울을 커피의 도시라고 부르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요, 사실. 네, 이 커피의 도시는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 카페거리 쪽인 것 같네요. 카페거리 아시죠? 그럼요. 강릉에서는 커피 축제도 매년 하고요. 그리고 커피로 되게 유명한 도시라서 되게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카페들이 또 강릉에 모여 있죠. 네. 강릉을 이 커피의 도시로 만든 주역 중에 하나가 테라로사인데요. 테라로사 알죠? 네, 테라로사 커피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유일하게 강릉에서 여러 군데 가봤지만 기억나는 게 테라로사네요. 그래요? 네.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보통은 카페거리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네네. 테라로사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그 농촌 지역에 막 한적한 지역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를 타고 막 골목골목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해변가라고 하면 안목해변일 텐데요. 네, 맞아요. 네, 네. 안목해변에 이제 커피 거리가 있긴 하죠. 네네. 그리고 아마 그쪽에도 테라로사 분점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그 본점이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커피를 볶기도 하는 공장으로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가본 적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이미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차가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식물원인 줄 알았어요. 한 곳에 온실처럼 진짜 해놔서 커피나무가 엄청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나무를 키우시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테라로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테라로사의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테라로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나? 제가 오늘 꼭 필수로 들어야겠네요. 정말요? 네. 성공하고 싶은 여자. 네. 성공하고 싶은 여자 세롬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또 뽑아봤어요. 네. 우리 성심당 이야기를 할 때 키워드가 대전이었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네. 근데 테라로사는 키워드가 뭘까요? 커피나무? 강릉? 네. 성심당이 대전이었으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대전에 대적할 만한 강릉?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뽑은 키워드는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이요? 네, 은행원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키워드네요. 정말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은행원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롬님 혹시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사는
혼자나 뭐 소규모로 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은 좀 규모가 큰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갑자기 저희 질문을 받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사장이 없으면 안 돌아가게 되면 장사고 장사에서 끝나고 맞아요. 네, 사장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업이 될 수 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아, 같아요. 정말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러셨구나.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테라로사의 사장님이신 김용덕 대표님은 처음부터 사업의 마인드로, 사업가, 기업가의 마인드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스케일이 크신 분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아마 이 은행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 김용덕 사장님이 은행원 출신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뭔가 이 익숙한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너무 네네. 반갑네요. 그러셨구나. 네네. 네, 김용덕 테라로사 대표님은 21년 동안 은행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1998년 뭐가 기억나시나요? 혹시 IMF? 네, 맞습니다. IMF 때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많이 하셨었죠. 네네. 근데 그때 사장님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해요. 뭔가 저랑 지금 비슷한 나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제 은행원으로 21년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 테라로사를 만들게 되신 거고, 98년에 이제 은행을 그만두셨는데, 테라로사를 처음 만드신 게 2002년이니까 그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 또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정말 궁금하네요. 예,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한 1년 정도는 쉬셨다고 하고요. 모든 직장인들의 꿈입니다. 1년은 쉬고 싶다. 그니까요. 그렇죠? 저도 1년 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속초에다가 돈가스 레스토랑을 여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돈가스 집을 운영하신 거네요. 맞아요. 사실 직장 생활을 20년이 넘게 한 사람들이 회사를 나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치킨집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킨집. 네. 이 사장님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돈가스 레스토랑을 시작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서울에 유명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서는 내가 너무 뭘 모르고 일을 벌였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강릉에서만 주로 계셨나 보네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고향도 강릉이시라고 하고 계속 쭉 강릉에서 생활하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음식점에 가보고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음식점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음식 맛을 보는 그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팔려고 와인도 또 한참 공부를 하시고, 또 레스토랑에서 후식으로 커피를 내놓기 위해서 커피를 공부하시기 시작하시다가 결국 이 테라로사를 만들게 되신 거죠. 서울에 처음 오셔서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던 거군요. 네네. 제가 이 테라로사 김용덕 대표님 스토리를 찾아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사장님은 인류가 되고 싶으시구나. 인류를 추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직접 찾아가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마인드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서 답을 찾으셨냐면은 일본의 유명한 카페에 가셔가지고 커피를 마셔보시고는 이거다 싶으셨나 봐요. 커피에 빠지시니까 일본까지 가신 거군요. 맞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 이렇게 고급스러운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에 이 강릉에 공장을 차리시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원두를 받아서 로스팅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 차린 게 공장이에요. 아까 세롬님이 가보셨다고 했던 그곳일 텐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카페를 만들 생각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 카페가 아니고 커피 로스팅 공장을 네, 생각하신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강릉에서 뭔가 이 로스팅한 원두의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카페나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납품을 하실 생각으로 처음부터 커피 공장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판단력이 그때부터 굉장히 좋으셨네요. 그렇죠. 카페만 가지고는 뭔가 변별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좀 이 커피를 납품할 수요처를 찾는 게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서울로 직접 올라오십니다. 서울에 직접 오셔서 또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네. 분이네요. 듣기만 해도. 레스토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 예, 우리 커피가 이 정도로 퀄리티가 있으니까 좀 받아달라 이런 영업을 하신 거죠. 아, 원두를 써달라. 네네네. 그래서 매니저를 막 여러 번씩 찾아가서 설득을 하신 끝에 좀 성공을 하신 이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호텔에도 줄줄이 납품을 하시게 됩니다. 역시 영업이 최고네요. 네, 그럼요. 여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그 당시에 이 영업을 위해서 이제 강릉에서 서울을 오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1년에 한 7, 8만 킬로를 차를 타셨다고 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10,000킬로 안팎으로 타잖아요. 근데 그거를 7만, 8만 정도 뛰신 거죠. 진짜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원료를 받아서 쓰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케라로사의 김영도 사장님은 일본에서 먹어본 커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일본은 그때 당시에 이미 수준이 굉장히 높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바다만 하나 건너면 있는 이웃 나라인데 이 하나의 산업에 그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아, 일본은 약간 장인 정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베이커리나 뭐 그런 식품 같은 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2002년 얘기입니다. 20년도 더 전 이야기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2002년이 어떤 때였냐면은 한국에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던 시기예요. 아, 그때 처음 들었나요? 네, 그때 그제서야 저희가 커피 전문점이라는 게 생겼던 거고, 그 전에는 한국에 카페라는 개념이 없이 커피숍. 그쵸, 다방 다방. 뭐 이런 네네네네. 거였죠. 그런 게 더 흔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사실. 그쵸, 어르신들이 갈 법한. 네네. 저희는 아예 갈 생각도 못했던 곳이죠. 맞습니다. 뭔가 네. 만남의 자리, 막 아, 이런, 네. 예. 그러던 시기에 이제 일본을 가셨던 거고, 근데 일본은 그때 이미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제 격차도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미 그 커피 문화, 특히 이제 드립 문화가 발달해 있었던 거죠. 오, 저희랑 그때도 이미 차이가 엄청 많이 났네요. 아,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거의 차이를 음.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쵸, 저희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금방 따라잡았죠. 네, 이 김영도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러네요. 20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이 일본에서 원료를 받아 쓰시다가 2008년에 국제 커피 선발대회에 참가를 하셨어요. 와, 이 열정 또 이제 네. 더 세계로 뻗어나가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생각이 그 돈가스 집을 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보고 아 내가 하던 건 음식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 난 또 우물랑 개구리였다 이런 아. 생각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님은 유럽 커피숍이나 일본만 돌아보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 선발대회에 참가를 해보니까 직접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커피를 사오는 사람들을 보신 거죠. 아유, 근데 커피의 유명한 산지가 어딥니까? 뭐 아프리카 쪽인가요? 그쵸, 뭐 케냐, 에티오피아, 네네. 뭐 과테말라 이런 곳이잖아요. 남미랑 아프리카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커피의 산지는 아닌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산지에 직접 가야 정말 질 좋은 생두, 그 나무에서 갓 딴 그쵸. 생두. 신선한 생두. 네네네. 그런 것들을 내가 선점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셨던 거죠. 네. 네네. 그 중간에 유통상이 많이 끼면 낄수록 사실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질 좋은 것들은 또 대기업 위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질 좋은 생두를
이렇게 작은 업체들이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당연히 현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다는 거에 되게 분하셨던 것 같아요. 대단한 네, 분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직접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원두를 구매를 하시고 또 새로운 루트도 개척을 하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미나 아프리카 지방입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고도 하루가 넘게 가야 되는 곳들이에요. 그렇죠. 직항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어쩌면 배나 뭐 기차 같은 걸 더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여기는 농사를 짓는 지역들로 가셔야 되거든요. 도시가 아니고. 네, 그러면은 안내해줄 안내원이 제대로 있겠어요. 사실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걸 다 해내신 거죠. 그때는 심지어 스마트폰도 없을 때 아닌가요? 아, 네. 아이폰이 2008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있긴 네네네. 있었군요.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미나 그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맛보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시면서 비로소 이 커피 맛을 내가 품평할 수 있을 정도의 혀를 가지게 됐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떤 거든 계속 많이 먹어보면은 이제 나중에 맛을 구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지에 가서 커피를 직접 살 때는 구매자가 맛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기를 당하기가 너무 쉽다는 그쵸. 거죠. 잘 모르면은 내 당하죠. 질이 좋은 원두가 아닌데 생두가 아닌데 그렇다고 속여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거기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보면 저기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온 뜨내기 손님일 뿐이잖아요. 그쵸. 이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혀로 맛을 보는 능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안면을 트고 거래를 하면서 이 산지의 농부들이랑도 신뢰관계를 좀 구축할 수 있으셨다고 해요.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저도 열정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보다 더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다니시는 거 네, 보니까. 테라로사 정도 되는 기업을 읽어내시려면 그러게요. 또 이런 남다른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로사가 2007년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하루 평균 200kg에서 300kg 정도의 원두를 볶아내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이 되니까 하루에 1.5톤을 생산한다. 라고 바뀌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생산량이 한 5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또 이 김용덕 대표님이 이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커피의 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를 막 쫓아다니면서 이 생두를 사오시는 그 열정이 결국에는 커피의 질을 결정하는 건데 이 사장님은 특히나 이 스페셜티 커피를 고집하셨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듣고서 네. 뭔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좋죠.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거냐면요. 그 생두 재배부터 로스팅까지 그 모든 순간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커피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걸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점수도 매기는군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런 그 스페셜티 커피만 고집하시는 분이 바로 이 김용덕 사장님이십니다. 최고만 항상 고집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제가 그 테라로사 스토리를 찾아보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최고만 고집. 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로사에서는 지금 한 13개 국가 정도에서 생두를 그것도 스페셜티 등급으로 수입을 연간으로 한 600톤 정도를 하신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냐면, 난 아직 부족하다. 난 아직 목마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일본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에는 30년이 넘게 한 나라, 예를 들면 과테말라면 과테말라, 케냐면 케냐, 한 나라의 원두만 연구한 산지 전문가가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13개 지역에서 커피를 수입해다가 팔고 있는 테라로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갈 길이 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커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또 그러게요. 이 전문성이라든지 남들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발을 디디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의 질과 더불어서 또 테라로사라고 생각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어떤 디자인이죠? 실내 디자인이죠. 아, 인테리어. 네네네. 네. 가보셨다고 하셨죠? 그럼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확실히 그때 그 카페 거리는 좀 약간 정형화된 그냥 뷰가 좋은 카페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거기는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약간 중후한 느낌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좀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붉은색 벽돌로 맞아요. 건물을 지어 놓으셨는데 또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약간 공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이 공간감이 너무 좋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테이블을 놓으셔가지고 또 위에서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갖춰 놓으시고요. 네네. 이게 빨간 벽돌이 시그니처신가 봐요. 약간 다른 지점도 빨간 벽돌을 이렇게 약간 성당처럼 네. 좀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테라로사의 그 뜻이 그런 걸 거예요. 붉은 흙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색깔을 많이 쓰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 테라로사 김용덕 대표님이 건축가 출신도 아니고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은행원 출신이십니다.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롬님께서 가보신 그 카페를 본인이 직접 다 지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범접할 수 없는 스케일인데요. 점점 들을수록. 맞아요. 그래서 김용덕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내부 공간 설계의 기본 원칙은 엘레강스다. 즉 우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서울의 청담동에 와서 느꼈던 그 충격,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뭔가 공간적으로도 어디서도 볼 수 없으면서도 또 우리만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원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커피 문화라고 하죠. 이 공간, 인테리어에서 오는 공간감, 그리고 이 커피의 맛과 향 이런 거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커피 문화를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테라로사는 모든 매장의 컨셉이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와서 보면 여기는 테라로사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고 고심을 하셨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산에 매장 내셨을 때 부산에는 폐 공장을 수리해가지고 매장을 내셨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컨셉이 독특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산 가면 꼭 가봐야겠네요.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김영덕 사장님이 특별하시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강릉을 붙이신다고 해요. 이것도 멋있는데요, 뭔가?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 제품을 봤을 때도 본인이 이제 이건 느끼신 것 같은데 외국 제품을 봤을 때도 메이드 인 이탈리아보다 메이드 인 피렌체라고 돼 있으면 좀 더 신뢰가 가고 그쵸. 뭔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원료로 쓴 포도의 재배 지역이 작을수록 와인값이 비싸다. 이런 데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을 드러내는 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메이드 인 강릉이라고 쓰신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 브랜딩에도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강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유명해진 부분이 있겠죠. 네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테라로사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직원 교육이에요. 테라로사 김용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막내의 품질이 우리의 품질이라고 생각한다. 와, 마인드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네, 그렇죠. 이 직원들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다 정규직으로 뽑으시는 것 같은데 바에 나오기까지 훈련을 많이 시키신대요. 그래서 입사하면 교육을 1년 정도 받고요. 또 그 중에 3개월은 커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잡무를 하고 그 이후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야만 데뷔를 해서 바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바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또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를 먼저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메인이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수련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아, 확실히 은행원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이게 체계가 딱 잡혀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교육도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사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이 일정 과정. 사실은 이게 비용이거든요. 기업에서. 그렇죠. 예. 그거를 지불하시면서도 일정한 퀄리티의 커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리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기업들이 이게 사람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직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아파트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 학비도 전액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아, 이게 다 복지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모든 직원이 1년에 2번씩 해외 커피 유학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주시는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 지켜보시면서 또 뭔가 될성 부른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전폭적인 지원을 또 해주신다고도 합니다. 이 사장님의 마인드는 회사라는 건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이 사람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에도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 교육까지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테라로사의 김용덕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산업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오래 간다. 그러네요. 뭐 스타벅스나 네슬레 같은 기업들을 떠올려봐라. 네슬레 정말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쵸. 네, 이 먹고 마시는 사업은 한 번 서면 그 다음에는 따라가기가 힘들다. 우리 코카콜라 이런 거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죠? 입맛이 한번 고정이 되면은 참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먹던 맛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명품이 돼서 우뚝 설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테라로사의 성공 스토리는 결국에는 인류가 돼서 최고가 돼서 우뚝 서서 오래 간다. 명품이 되겠다. 이런 스토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멋있네요. 네. 오늘 테라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는데 세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테라로사 오랜만에 자세히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강릉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졌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핑계로 또 강릉 한번 가는 거죠? 네, 강릉에는 사실 테라로사 말고도 또 유명한 카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 김에 한번 워크숍 한번 다녀올까요? 강릉 한번 다녀올까요? 그것도 좋은 그럴까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용덕 사장님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정말 뭔가 남일 같지도 않고, 제가 꽃집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꽃집 처음 시작할 때, 뭐 김용덕 사장님처럼 스케일이 정말 세계적으로 큰 건 아니었지만, 네. 뭐 서울이나 뭐 저기 진주까지도 가서 꽃집을 가보고 유명한 꽃집 가보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리서치 많이 하셨다고 예, 하셨어요. 서울의 유명한 꽃집도 다 가보고 뭐 논문 같은 것도 살펴보고 진짜 저도 많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김용덕 사장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든 것 같고요. 그 김용덕 사장님도 은행 그만두시고 나서 사실 좀 방황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 방황을 조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김용덕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힘든 시기인데 이런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테라로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